2026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1강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시작해볼게. 1문단 봐봐. 1문단.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현대 인식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볼까? 일단 인간들은 자율적 주체야. 그리고 보편적인 이성이 인간에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게 현대 인식론이야. 진리를 합의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계속 보자.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이라는 것이 현대 인식론이겠지. 현대 인식론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라고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현대 인식론이랑 분석 철학, 얘네들은 같은 결에서 있는 거겠지. 왜냐면 분석 철학 자체가 현대 인식론을 기반해서 나온 거니까. 어떤 측면이 있는지 알겠니? 일단 인간은 보편적 이성이 있고 진리가 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진리가 있으니까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리고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도 가능하고. 이게 현대 인식론이고 분석 철학이야.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가 이 글의 주인공이거든. 로티는 자유주의 해석학자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철학이 뭘까? 분석 철학 같은 거겠지. 기존의 분석 철학을 로티는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 거야. 그러니까 로티는 앞에 나온 현대 인식론과 분석 철학과는 다른 주장을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는 자유주의 해석학자고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됐니 얘들아? 조금 더 읽어볼게. 이 문단. 비트겐슈타인은 하면서 아까 전에 로티가 비트겐슈타인이랑 콰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하였다. 언어 게임론이 뭔지 나와 있는 거야. 언어의 의미 자체는 어떤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수학이나 과학,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나 자연과학은 확실해. 얘는 진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지식이잖아. 그런 지식도 결국에는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 있잖아. 수학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합의한, 약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지식이 만들어진 것뿐이고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자체가 필연적, 반드시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조금 더 읽어보면 소위 진리라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수학, 자연과학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었던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니?
내용이 좀 많은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서 계속 읽어보자. 자, 봐봐. 이 글이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대비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현대인식론이야. 현대인식론. 현대인식론은 인간을 어떻게 봤어? 자율적 주체라고 본 거지. 인간은 자율적 주체야. 그리고 뭐가 있어? 보편적인 이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이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한 분석 철학이 현대인식론에 바탕을 두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 자체를 뭐라고 봤냐면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진짜 가짜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 진짜냐 가짜냐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요걸 써줄까?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 그러면 인간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게 분석 철학인 거야. 알겠지? 얘들아, 여기 현대인식론이랑 분석 철학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누구와 완전 대조적인 입장인 거야? 로티겠지, 로티. 로티와 현대인식론을 대조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로티는 어떤 애냐면 자유주의 해석학자라고 일단 나와 있어. 자유주의 해석학자 이고 철학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했냐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 자유주의 해석학자인데 이 로티에게 영향을 준 두 인물이 있었지. 누구였냐면 비트겐슈타인하고 누구? 콰인. 요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가냐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그러면 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이 무엇이냐, 이걸 잘 이해해야 로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언어 게임론이 뭐냐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언어의 의미가 형성된다, 이렇게 본 거야. 이 말이 좀 어렵나?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규칙, 법칙 같은 거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언어의 의미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정해놓잖아. 그렇듯이 그 언어를 지칭하는 대상을 만들 때 어떤 그런 규칙, 법칙을 만들어서 의미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알겠지? 그렇다면 언어 게임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 있지. 수학이나 자연과학, 확실하다라고 여겨지는 지식, 심지어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어떻게 되는 것뿐이야? 얘네 모두 다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얘네들조차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해됐어? 됐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어 놓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언어의 지시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없다가 돼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다 그냥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 게임 규칙이라는 것 자체는 합의된 거겠지? 규칙은 기존에 이게 합의를 한 거니까. 그래서 언어 게임 규칙 자체는 기존에 합의가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거야. 자, 이해되니? 자, 계속 갈게. 그러면 다시 글로 가보자. 한편 콰인은, 이번엔 콰인이야. 콰인도 로티에게 영향을 줬지.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 또 나왔네. 어떤 신념, 명제 이런 것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대. 그럼 뭐냐면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게 뭐야? 전체론이야. 전체론. 아까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예를 들어주고 있어. 봐봐. 예를 보면 쉬워져.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들이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고자 해. 물리 법칙을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실험 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당연하지. 그치? 어떤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정확하게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 거겠지.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뭐야? 앞에서 방금 나온 실험 장치가 모든 걸 정확하게 측정한다 라는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서 보장되며, 다른 물리 법칙이 있어야 그 정확하게 측정된다라는 게 또 보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해. 그럼 끝이 없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A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걔에 관련된 실험 장치가 증명이 돼야 되고, 그 실험 장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B라는 법칙이 전제되고, B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관한 실험 장치,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그치, 이거 순환이잖아. 계속 순환이 되는 구조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 방금 하고자 했던 게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이잖아. 그 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A를 위해선 B가 필요하고 B를 위해선 C가 필요하고 이게 끝이 없이 가니까 순환이 된다라는 거야. 콰인은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 보이니? 콰인의 의견, 이렇게 모두 의존될 수밖에 없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은 상대화되므로 상대적이 돼버린다는 거야.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럼 결국 뭘 찾을 수 없어? 진리.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 이해되니? 어떤 말이 중요한 건 줄 알겠어? 여기서 지금 이 전체론에 따르면 결국에는 어떤 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게 돼버리는 거고, 이걸 다시 말하면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 돼버린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요거도 정리를 해보자. 콰인이야, 콰인. 콰인의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냐면은 전체론. 콰인의 전체론.
콰인의 전체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대상에 대한 신념, 어떤 신념, 그 다음에 명제, 신념하고 명제,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치? 그리고 서로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럼 어떤 것이냐면, 독립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바로 전체론이야. 다시 콰인의 전체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해 줘야 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야. 예를 쭉 들어준 건 잘 이해가 되지. 예를 들어준 것에 따르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순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순환 구조. 순환 구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야.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여기다 써볼게. 콰인에 따르면 모든 명제는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요거 이해되겠지? 따라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거든. 결국에 명제의 진리성은 상대화가 돼버려.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뭘 찾을 수 없어? 이론의 궁극적 토대, 어떤 진리 이런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불가능해 이렇게 본 거지. 너희 그럼 비트겐슈타인이랑 콰인이 비슷한 결이라는 거 알겠어? 둘 다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앞에서 봐봐. 현대 인식론은 진리에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야. 그치?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지. 이렇게 본 거라면 로티는 비트겐슈타인하고 콰인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벌써부터 현대 인식론 분석 철학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절대성이 없다고 지금 보는 거지. 어떤 절대적 그런 건 있지 않아. 다 상대적이야.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게 이 글의 핵심이야. 좀 더 보자 그러면. 3문단이야. 3문단. 로티 이제 다시 로티가 나왔어.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해서 두 개를 다 흡수해서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여기 이해될까?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봐봐.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이 있어야 해 라는 거는 어떤 전체론적인 특징이겠지. 그 다음에 게임 규칙, 이거는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이겠지.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결합한 거야. 현대 인식론은 다시 현대 인식론이야. 잘 봐야 돼. 여기부터 나오는 얘기는 로티 얘기가 아니야.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잘 봐.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야. 자연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이 거울이 그럼 뭐겠어? 마음이겠지. 인간의 마음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확실한 게 있다고 보는 거지. 인간의 마음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 인식의 근거가 된다. 이게 현대 인식론. 그러나
로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하면서 방금 얘기한 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거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 현대 인식론의 거울 개념, 다시 인간의 마음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된다 라고 하는 게 거울 개념이야. 당연히 로티는 이거 부정하겠지.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하였다. 잘 봐. 비판한 거야. 뭘 비판한 거냐면 글을 이렇게 읽어야겠지?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토대주의적 관념인 거거든. 이 관념에 얽매여 있는 게 어디야? 현대 인식론이라는 거지. 그래서 토대주의적 관념은 현대 인식론 쪽인 거야. 그리고 얘네는 또 뭐라 그래? 확실한 기초. 진리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돼. 기초가 있다 라고 보는 거지. 확실한. 그게 바로 현대 인식론인 거야. 당연히 로티는 그것을 비판하겠지. 자, 이해됐어? 글을 읽을 때 지금 우리 이 부분 있잖아.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친 부분은 로티가 비판한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 이게 지금 로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생각해줘야 돼. 거울 개념과 토대주의적 관념은 어디 거라고? 현대 인식론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걸 로티가 비판한 거야. 알겠지? 다시 읽어볼게.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얘들아 그럼 그가 누구야? 방금 로티는 비판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그가 로티겠지. 얘들아 로티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본 거야. 진리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야. 고정된 실제, 정확한 거,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절대적 토대가 없으니까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뭘로 판단해? 실용적 가치. 실용적 가치가 뭐예요? 하면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이해됐니? 그렇게 주장하였다.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철학도 하나의 언어 게임이라고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산문단의 로티의 의견을 쭉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산문단이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산문단 정리해볼게. 지금 요 로티가 요 언어게임론이랑 전체론을 모두 흡수해서 자기의 의견을 펼치고 있는 거지.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지금 내가 쓰는 거지. 로티 관점이야. 모든 명제의 의미, 모든 명제의 의미는 어디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이 있는 거야.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어. 그리고 맥락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한 거지. 요 맥락, 특정 맥락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해됐어? 의미를 잃는다는 거야. 여기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맥락 안에서 이렇게 다들 결정해 놓은 것에 의해서 모든 명제의 의미가 형성되니까 맥락 밖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지. 자, 이해됐지? 조금 더 볼게. 로티 거 먼저 볼게. 로티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였지? 일단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고정된 실제. 고정된 실제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진리가 절대적이고 고정되지 않았고 단순히 어떻게 된 거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거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내놓은 결과가 진리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은 사람들끼리 어떤 맥락에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같이 만든 게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합의가 바뀌면 진리도 바뀌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어떤 이론이 되는 거야. 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그렇지만 좀 절대적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부수는 게 되는 거야. 알겠지? 계속 보자. 그 다음에 또 명제.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와 있네. 왜냐하면 절대적 토대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절대적 토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본 거냐면은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 실용적 가치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힘과 예측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실용적 가치라고 보는 거지. 이해됐지? 그렇다면 이는 뭐냐면 해석학적 접근이 되는 거야. 철학에 대해서. 해석학적 접근이 되는 건데, 해석학적 접근이 뭐냐면 철학 역시 뭐라고 보는 거냐면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는 거지. 언어 게임. 그리고 유용성을 평가하는 거지. 유용성, 실용적인 거. 철학조차도 언어 게임이라는 말이 뭔 줄 알겠어? 철학조차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합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만든 거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쓴 얘네들 있잖아.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로티. 자, 이해됐어? 잘 봐야 돼. 그리고 다 안 썼거든. 왜냐면 나 지금 로티 먼저 쓴 거야. 로티 먼저 쓴 거고 이거랑 대조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 현대인식론. 현대인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현대인식론의 이러한 입장을 로티는 비판한 거거든. 두 가지가 있었어. 한 가지는 거울 개념이었지. 거울 개념. 이걸 비판한 거지. 부정한 거야. 거울 개념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울 개념은 인간의 마음은 자연물을 그대로 비출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야. 적어보자. 인간의 마음은 자연물을 그대로 비추는데 자연을 그대로 비출 수 있는데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 그럼 거울이 뭐냐면 마음이잖아.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거니까 마음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뭐가 나왔어? 확실하다. 확실한 게 있다라는 거지. 확실한 게 있다. 또 하나 뭘 또 비판했냐면 토대주의적 관념. 한 가지 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고 로티가 비판했는데 토대주의적 관념은 뭐야? 라고 하면은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한다. 진리 역시 의심 가능하지 않은 확실한 기초에 근거한다. 글씨 미안해 얘들아. 예쁘게 안 써진다. 여기도 똑같아.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 라고 보는 게 현대인식론이야. 다 똑같은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거울 개념이나 토대주의적 관념이 나오면 현대인식론이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두 개 대조시켜줘야 돼. 계속 볼게. 끝이 아니야 얘들아. 그 다음 넘어가봐. 4, 5문단 남았거든. 4문단 봐봐. 4문단.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하면서 방금 해석학적 관점에서 철학을 바라본다고 얘기했지.
해줬잖아. 그치? 그런데 이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온다라고 얘기했어. 왜냐하면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걸 다 인정해. 이것을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한마디로 다양한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A를 이해하기 위해서 B를 참조, B를 이해하기 위해서 C를 참조, 이런 식으로 C를 이해하기 위해서 D를 참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거 이해되니?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다 섞어서 같이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권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자, 내가 일단 그냥 읽었는데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해석학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석 철학 입장에서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야, 이거 빼. 라고 배제시켰던 담론들이 있어. 왜냐면 분석 철학 애들은 합리적인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담론들조차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권시킨다는 거야. 복권이라는 말 아나? 복권이 이제 그 권위를 뭐 회복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배제했던 담론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계속 A를 이해하기 위해선 B를 가져오고 B를 이해하기 위해선 C를 가져오고 이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D라는 게 원래 그 분석 철학 입장에서는 얘는 되게 비합리적이야. 버려라고 생각했던 애가 있다고 쳐봐. 하지만 해석학적 입장에서 보면 C를 이해하기 위해선 D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D까지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 말인 거야. 그래서 그 권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리고 서로 다른 담론들 간의 대화를 촉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A, B, C, D, E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모두 다 이해해야 되니까. 같이 계속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는 거지. 자, 됐니? 조금 더 보자. 로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얘들아 봐봐.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있어. 정의, 자유, 평등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가 봤을 때 절대적인 것처럼 자꾸 느낌이 들어. 절대적 진리, 추구해야 되는 소중한 것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내가 그렇단 소리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규범들도 그냥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절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해. 왜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형성됐는지를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규범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치?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는 어떤 기준 그걸 고수하지 말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의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양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됐니?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 이해돼? 자, 계속 로티의 관점이야, 얘들아. 로티의 지금 해석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 로티가 생각하는 해석학의 실용성은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 거다.
전체론적 특성. 얘들아, 전체론은 우리 앞에서 그 콰인의 전체론 얘기한 거야. 전체론.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양한 형태의 담론을 인정해. 다양한 담론을 인정해. 요거 이해되지? 그치? 그리고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거야. 담론들 사이에 연관성, A하고 B하고 C, 그런 담론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 왜냐면 A를 이해하기 위해선 B를 이해해야 되고, B를 이해하기 위해선 C를 이해해야 되고, C를 이해하기 위해선 D,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학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해석학적인 순환이 일어난다. 이해됐지?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분석 철학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여겼던 담론들이 있을 거야. 얘는 합리적이지 않아. 비합리적이라고 여겼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권시켜줘. 얘도 필요하거든. 이해되지? 그리고 서로 다른 담론들끼리의 대화를 촉진시킨다. 담론들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해석학의 역할. 자, 됐어. 그리고 요 해석학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있었어. 그 규범의 예로 뭘 들어줬어? 자유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의, 자유, 평등,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규범들. 얘네들은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라고 보는 거지.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토대로 삼을 필요는 없어. 곧 죽어도 지켜야 해 라는 그런 어떤 진리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뭐가 중요해? 그냥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철학을 판단할 때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단일 기준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 이 단일 기준이 뭐였는데? 합리성. 여태까지 분석 철학 같은 곳에서는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야. 철학을 얘기할 때. 그런데 이 기준 고수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그냥 대화.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 담론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보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화는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걸 전제한다 라고 얘기했어. 여기 괜찮아? 자, 마지막 문단 볼게. 다 왔어.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얘도 맞고 쟤도 맞고 뭐 시대에 따라서 쟤도 맞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얘들아.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야. 로티에 대한 어떤 비판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의가 나오겠지.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장점이 있어. 현대사회는 다원주의거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대화해야 되거든. 그걸 부각해. 이러한 그의 철학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비판과 의. 이건 안 쓸게. 오문단이 이제 로티 철학의 비판, 그 다음에 로티 철학의 의인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됐지? 요런 글이야 얘들아. 요런 글이었고 문제를 좀 같이 보자. 문제 보면은 얘들아, 지금 우리 글을 읽었으니까 1번부터 볼게.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석 철학은 이성적 주체인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였다. 우리 1문단에 있었던 거 기억하지? 2번.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전제한다. 얘들아, 요거 뭐였어? 거울 개념이었던 거 기억나? 거울 개념? 인간의 마음은 거울인데 그 거울에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이 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것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거 3문단에 있어. 찾아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로티랑 반대되는 입장. 3번 콰인 전체론 얘기한 콰인이야.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은 다른 신념과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나? 콰인은 신념이나 명제가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다 상호작용한다 그랬잖아. 이게 그 콰인의 전체론인 거거든. 맞겠지? 4번 로티는 철학적 명제의 가치가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게 우리 글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실용적 가치라고 나왔던 거 기억하니?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3문단에 있거든. 그게 이제 유용성인 거지 얘들아. 실용적인 건 유용성인 거잖아.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네. 맞네. 5번 봐. 로티는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 우리 아까 정의, 자유, 평등 이런 거 있었지? 얘네들이 생성되어 온 계보를 추적하면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는 얘기했거든. 근데 잘 봐. 추적하면 그것들, 규범들이 기반한 궁극적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얘들아, 궁극적 토대 없잖아. 그치? 궁극적 토대, 어떤 기초 이런 거 없다고 봤으니까 과정을 추적하면 궁극적 토대에 도달한다? 말이 너무 이상하지? 전혀 아니야. 답 5번인 거 알겠어? 궁극적 토대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됐지? 이 궁극적 토대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 문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돼. 1번 괜찮지? 1번 답이 좀 쉬운 것 같고 2번 볼게. 로티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기억은 언어 게임론이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 니은은 콰인의 전체론이야. 2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1번. 언어 게임론은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에 실체성을 부여하고. 얘들아, 실체성 없는 거 기억나? 이게 이 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론 얘기하면서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있잖아. 대상의 실제,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실제성이 없어. 여기 틀렸거든? 2번, 계속 볼까? 니은은 명제의 진리성을 상대화한다. 얘들아, 요 말은 맞는 거야. 명제의 진리성의 상대화, 전체론을 통해서 상대적이 돼버린다는 건 얘기했으니까. 2번, 언어게임론에 의해서 철학은 언어게임이 되고 철학도 언어게임으로 한다고 얘기했었지? 3문단 마지막에 있었어. 전체론에 의해서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된다. 어디가 틀렸어? 토대는 없는데. 얘들아, 로티 관점에서 절대 토대는 없는 거야. 어떤 궁극적 토대, 기초적 토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게임의 규칙 자체가 토대가 된다. 틀린 것. 3번.
기억에 의해, 그러니까 언어게임론에 의해서 언어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되며 틀린 거 보이지? 언어게임의 구축물인 진리는 도출되지 않는데. 니은에 의해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 이러한 진리 틀렸겠지? 진리는 나오지 않는다. 맥락 형성은 괜찮지만. 4번, 기억은 게임의 규칙이라는 절대성을 또 틀렸네? 게임의 규칙은 절대적이지 않아. 로티 관점에서 절대적인 건 없어. 니은은 담론 간의 상호 의존이라는 상대성을 철학에 부여한다. 여긴 맞는 거 알겠니? 전체론이라는 거는 담론끼리 계속 이렇게 엮어지는 거니까 그들 사이에 상호 의존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상대적이 되니까. 괜찮지? 답이 이제 5번이 되겠다. 5번 좀 읽어볼게. 언어게임론은 진리가 특정 맥락 속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얘들아, 진리라는 것은 어떤 맥락 속의 상호작용, 게임에 의한 규칙의 결과,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니은 전체로는 담론 간의 상호 관계가 이러한 맥락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너무 맞지? 5번은 맞는 거야. 왜냐면 맥락 속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가 진리, 절대적이지 않아. 상호작용에 따라서 진리는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호관계라는 게 전체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겠지. 그래서 5번.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키워드 하나씩이 틀린 걸 잘 골라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그래서 2번 잘 좀 보고, 자, 계속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3번. 3번 어려울 것 같아. 사실 얘도 어떤 키워드 하나로 골라낼 수 있긴 할 텐데, 그래도 너희가 풀기에는 어렵다고 느끼는 유형의 문제니까 좀 보자. 3번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기를 주지. 자, 가봐봐. 카르나프에 따르면, 이 카르나프라는 사람의 의견을 알려주고 있네. 명제는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엄밀히 검증이 가능하다. 그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는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로 판명된 원자 명제와 원자 명자가 아니라 원자 명제들에 의해서 논리적인 조작을 가해서 도출되는 복합 명제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카르나프가. 얘들아, 그러니까 이 카르나프라는 사람은 명제는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들밖에 없어. 다른 명제 없어. 원자 명제는 뭔데? 그냥 사실이야 라고 판명된 거. 그 다음 복합 명제들은 뭔데? 논리적으로 조작하면 나오는 것. 딱 읽는 순간 누구의 의견은 확실히 아니야? 로티 아닌 거 알겠어? 좀 더 읽어보자. 그리고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은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들로 환원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원자 명제랑 복합 명제들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야. 누구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현대 인식론이겠지. 왜? 사실이야. 진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 논리적으로 가능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알겠지? 우리 여기 1, 2, 3을 먼저 보자. 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평가했는지 봐봐. 가를 보고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는 언어 게임의 결과로서 존재할 뿐 그러한 명제가 지시하는 자연과학적 사실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얘들아, 너무 맞지 않아? 언어 게임의 결과 명제. 그 다음에 지시 대상이 실제하지도 않아.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의 결과이고 실제 언어의 그 지시 대상이 실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카르나프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계속 보자. 그 다음 콰인에 따르면 콰인 과학적인 관찰의 근거에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가 존재할 수 없음으로 일단 맞다. 그치? 콰인은 토대 없다고 했으니까. 자연에 대한 기술이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로 환원될 수 없어. 맞지? 왜냐면은 지금 이 현대 인식론과 결을 같이 하는 카르나프를 콰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 토대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건 아까 콰인이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니?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판명되는 원자 명제 불가능해. 궁극적 토대가 없는데 어떻게 사실이 있겠어. 그치? 원자 명제가 없으니까 복합 명제도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환원될 수 없다. 이해돼? 이것도 그냥 콰인의 입장이야. 콰인은 궁극적 토대가 없다고 본 것. 3번 또 콰인이야. 콰인에 따르면 어떤 원자 명제에 의한 검증이 다른 원자 명제에 의존하는 관계가 연속되므로,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 원자 명제들의 논리적인 조작을 가해서 도출되는 복합 명제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원자 명제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선 다른 원자 명제를 또 가져와야 되고 또 다른 원자 명제를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원자 명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콰인의 전체론 얘기하면서 그 스스로가 정당성을 보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맞아. 됐니? 자, 그 다음 나를 보자. 하버마스는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위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랑 상관없이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위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의사소통의 실천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그냥 그렇군 이렇게 봐주면 되거든. 자, 나머지 4, 5번 보자. 로티에 따르면, 이번엔 로티야.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을 전제하므로 상호적으로 승인해야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되면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얘들아, 하버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로티는 명제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얘기 했었나? 객관적인가? 아니지. 로티가 생각하는 명제는 얘들아 절대적 토대가 없거든.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답이 4번. 요거 이해돼? 객관적 타당성,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게 로티야. 5번 보자. 로티에 따르면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가 필연적이지 않으므로, 의사소통 행위가 필연적이지 않다? 얘들아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우연적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우리 이거 아까 하지 않았어? 그치? 그 자유나 평등 이런 규범들이 우연적으로 형성된다고 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거든. 우연적이므로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탐구보다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규범 체계가 형성된 과정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합리적이라는 단일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과정, 그렇게 형성되게 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었거든. 이거 이해돼?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가지고 철학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그 규범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맞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3번에 4번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 문제 보자. 4번 가의 이유로 적절한 거. 가는 뭐냐면 너희 읽어보면 되는데 해석학의 실용성 있잖아. 해석학의 실용적인 측면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런 얘기 있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이유. 자 보자. 1번 담론들 간의 상호 의존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왜 맞네 그지? 상호 의존 체계가 구축되는 건 맞아.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토대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나왔어. 토대의 확실성 없다 그랬지. 이거 한 지금 내가 3번 본 것 같거든.
중요하다는 거야, 얘들아. 토대에 확실성 없다. 로티는 그런 거 없어. 자, 2번.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해석의 체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여기까진 괜찮아. 체계라는 맥락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 발견. 너무 틀렸지. 진리 없어. 그치? 3번. 담론들이 문화적으로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현상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담론과 비합리적 담론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보고 갸웃?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얘들아, 로티의 그 해석학 있잖아.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냐면은 그 다양한 형태의 담론을 인정해서 비합리적이라고 여겼던 담론들마저도 전체론적 특성에 복권시켰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비합리적이라고 여겼던 담론마저도 전체론적 특성에서 복권, 그 권위를 회복시켰다는 거야. 그치? 그럼 굳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니? 없지. 이 구분은 누가 하는 거야? 그 이전에 애가 하는 거지. 그 이전에 그 현대인식론. 현대인식론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인 거 버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티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구분된다라는 건 틀리는 것. 이해되지? 3번 선지 어렵게 느낄 것 같고 4번. 전체론에 기반하여 각각의 담론을 인정하고 맞네. 그들 간의 상호 의존을 발견하네. 맞네. 상이한 서로 다른 유형의 담론 사이에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너무 맞네. 4번이네. 맞지? 5번 봐. 상이한 담론들 사이, 서로 다른 담론들 사이의 관계를 경쟁이 아닌 상호 의존 관계로 바꿔. 맞지? 인간이 지닌 마음의 상태를 명제로서 정밀하게 기술. 마음의 상태를 정밀하게 기술? 이런 얘기 있었나? 없었지. 이 마음의 상태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 거울 개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여기랑 상관이 없네.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내가 좀 되게 자세하게 하느라고 길게 됐는데 요 지문이 한 번 봐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번 봐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일 것 같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좀 익히고 선지를 다시 꼼꼼히 봐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긴 시간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